소개받은 송기정입니다. 제가 8월 말에 은퇴를 하고 9월부터는 은퇴 교수라는 아주 명예 교수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자크와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발자크는 저에게는 30년, 40년 동안의 저를 희노애락을 주었던 작가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1799년에 태어나서 1850년 51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짧은 생 동안 그리고 게다가 글쓰기는 30살 정도에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정도 글을 쓰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소설이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극이라는 그 시리즈가 90여 편이 됩니다. 그래서 발자크 연구하는 저로서는 그나마 그때 죽었으니 다행이지 뭐 한 10년 더 살았으면 정말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은 그 당시 사회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적으로는 발자크를 흔히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근대 소설은 발자크로 시작해서 발자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발자크가 모델이었고 실제로 자신의 문학 생활을 발자크를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자크 이후의 작가들은 발자크를 따라하느냐 발자크를 깨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작품이 어땠고, 근데 많은 경우에 발자크에 대해서는 사실 작품보다 이 사람의 인생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츠바이크라는 작가가 이 사람의 이제 그 인생을 썼는데 그게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뭐 여자들 얘기도 물론 많지만 뭐 평생 빚을 져서 빚을 평생 못 갚고 죽습니다. 그리고 평생 꿈꿔왔던 거는 돈 많은 귀족 과부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1800 몇 년 30 몇 년에 만난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귀족 부인이 있습니다. 한스카 부인이라고. 오늘 주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PPT에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만 이제 발자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그 한스카 부인을 처음에 이제 팬데터로 만난 거예요. 발자크 연애는 전부 그 요새 아이돌하고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독자들이 온 유럽에서 오죽하면 우크라이나에서까지 편지가 왔겠어요. 대귀족 부인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합니다. 보기도 전에 이렇게 돼서 이제 몇 번 만나고 남편이 드디어 죽어서 죽기 50년에 죽었는데 50년 3월에 결혼하고 50년 8월에 죽습니다. 발자크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거의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휴 됐다 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뭐 이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밌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이 사람이 워낙 커피에 대한 하루에 16, 18시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작품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썼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는지. 그래서 하루에 뭐 수십 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굉장히 할 일 없는 그 연구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셨는가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죽었다 이런 연구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극, 라 코메디 유멘이라는 시리즈 소설인데요. 다 각 개별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의 소설들끼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리오 영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음직한 작품에 나오는 라스티냐 주인공은 잃어버린 환상이라는 다른 작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사람 작품 전체가 어떤 인물들 간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조연이었던 사람이 여기선 주연, 인과관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독자도 이 사람 작품을 읽으려면은 그 관계를
보려면 사전을 봐야 되는데 이 작가는 그 머릿속에 그 관계도가 쫙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그걸 갖고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의 인물 가계도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펼쳐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등장인물은 2,500명입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부르주아도 있고 상인도 있고 수전노도 있고 은행가도 있고 또 뭐 거리의 여자도 있고 온갖 모든 군인도 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특별히 표시한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시기, 19세기 초라는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1799년 출생인데 1789년이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대혁명이 1789년에 났는데,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세계사적으로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99년, 10년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공화국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왕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제국을 건설했죠.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면서 다시 왕조가 복귀를 했습니다. 왕조가 복귀했는데 또 십몇 년, 14년부터 30년에 부르주아들이 이제 그동안 힘이 커진 거예요. 돈이죠. 그 힘은.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왕정을 물리치고 입헌군주제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1830년이고 48년에는 그 사이에 또 이제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48년에 그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폴레옹의 조카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조카는 삼촌처럼 자식도 제국을 만들죠. 그 제국은 1870년에 프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1870년에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더 이상 프랑스에서 체제 경쟁은 없습니다. 공화국으로 굳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체제가 20년을 넘은 적이 없이 끊임없이 혁명, 변하고 죽이고 또 뭐 살리고 뭐 이런 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부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혁명 전쟁, 나폴레옹 전쟁, 뭐 프러시아의 전쟁. 자, 이 시기를 고스란히 발자크는 살았던 겁니다. 1850년에 죽었으니까 7월 제2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나폴레옹 3세가 그 황제가 되기 전에 발자크는 죽었던 것이죠. 이 사람, 그래서 발자크란 작가의 작품은 특히 1830년 이후에 글을 많이 썼는데, 요 그 왕정 복고 시절, 부르봉 왕가 시절, 복고 왕정 시절의 얘기가 많고 또 7월 왕정 시기 얘기가 많습니다. 뭐 그 이유까지 너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사회는 엄청나게 어지럽고 막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는 와중에서 그래도 역사는 진보했고 발전했고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혁명 이후에 계급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새로운 사회 계급이 생긴 겁니다. 물론 중간에 복고 왕정이 있어서 또 이제 완전히 쫓겨나고 막 그랬던 귀족들이 다시 와서 막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부르주아 계층이 커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피가 아닌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계급이, 새로운 계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발자크는 그 누구보다도 고시대의 그 현상을 문학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정말 재밌는 거는 발자크는 자기 자신은 왕정주의자라고, 나는 왕정주의와 기독교의 깃발을 달고 나는 글을 쓰겠다라고 천명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별로 왕정주의자라고 볼 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정말 찬미하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회주의 비평가들입니다. 막스, 엥겔스. 막스는 그 시대를 너무 잘 표현했다. 엥겔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회학자 책이나 그 어떤 경제학자, 그 어떤 통계학자의 책보다 발자크의 책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마 피케트라는 경제학자가 다시 그 소득 불균형을 얘기하면서 발자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여 편에 달하는 그런 그 인간극 중에서 발자크에게는 돈이라는 주제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책을 아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작년에 제가 낸 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모든 뭐 법, 경제, 또 무슨 역사, 또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나이 30에 6만 프랑이라는 그 당시로서, 그러니까 지금 몇 억에 해당하는 커다란 빚을 지게 돼요. 사업을 했습니다. 왜? 자기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소설을 쓰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쫄딱 3년 내내 망해서 빚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가로서 성공을 해서 돈을 좀 벌어도, 이 사람은 돈을 벌면, 일을 벌면 이 일을 써요. 쓸데없는 사치라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결코 미남이 아닙니다. 키도 좀 작고 목이 짧고 이렇게 좀 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나름 굉장히 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부모가 얘를 공증인을 만들고 법과대학을 보냈어요. 법과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1년, 또 소송들이,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공증인의 그 수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자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서의 문제를 그야말로 몸으로, 자기가 빚져서 몸으로 하고, 또 그 공증인에서 또 법적 다툼을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는 술채 기만, 이런 것들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발자크의 작품에서는 돈이 그냥 부자야, 가난해,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연금은 얼마야, 얼마짜리 지참금을 가진 여자야, 집세는 얼마야 하는 구체적인 돈의 액수가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이거는 엄청난 소중한 자료인 거예요. 그 시대의 소득이 이 정도였구나,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아무도 이렇게 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말하는 게 멋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돈을 말한 작가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돈만 말했으면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소설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고요. 제가 정말 30년 넘게 이제 발자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 작품의 특징이 처음 몇 페이지는 그 묘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짜증 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발자크에 한번 빠지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 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돈에 관해서 3가지 크게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혁명 이후에 누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혁명이라는 게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기존 체제가. 특히 귀족들은 알거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물론 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만 걷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세금 내라니까 죽을 지경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막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혁명기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완전 쫄딱 망했고, 그들에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그렇게 돈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소위 혁명가들, 적은 둘입니다. 물론 귀족이죠. 귀족은 세금도 안 냈어요. 온갖 특권.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은 뭘까요?
귀족만이 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종교였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 리슐리우라고 하는 그 추기경의 재산이 뭐 국가 재정과 막 맞먹을 정도로 교회 재산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공화국 세력, 혁명 세력들은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 18세기 계몽주의자의 후계자들입니다. 18세기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가장 비판을 했던 게 종교예요. 18세기 책들을 뭐 볼테르니, 디드로니 이런 사람들이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정도일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종교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 후예들이 말하자면 혁명 세력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재산을, 교회 재산을 국가가 몰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교회 재산 몰수를 주장을 한 사람 자신이 사제입니다. 주교였어요. 뭐 귀족 출신의 주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혁명가 중에 하나로서 교회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재산의 경우는 귀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귀족들은 여러분들 들어봤음직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특히 공포시대에는 귀족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단두대에서 죽였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면, 망명을 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됩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재산은 국가에서 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왜 그들의 그 토지를 몰수했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국가가 돈 토지 부여잡고 뭐 하겠어요? 토지를 팔아야죠. 누구한테 팔까요? 부르주아들한테 돈이 있는 사람. 그 당시 돈 있는 사람 누굴까요? 상인계급, 은행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귀족은 아닌 부르주아 계급들이 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싸게 샀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토지값이 올라가고 거기 수익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말하자면 세력이 커지고 그들이 하나의 커다란 이제 그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어떤 한 작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나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신용거래입니다. 소위 그 어음과 채권에 어떻게 그 구조가 흘러갔고 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돈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프랑스에는 지창금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돈과 결혼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돈의 자본 축적 과정, 재산 축적의 사례로 의제니 그랑데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랑데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의 무대는 소뮤라고 하는 이 라인강 주변의 포도주 생산지예요.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도주가 많이 나고 이렇게 이런 강변의 도시예요. 펠릭스 그랑데라는 사람은 혁명 전에 그 포도주 와인통, 오크통 제조인이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부르주아죠. 말하자면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대혁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 부지가 나왔죠. 국가에서 몰수한 그거를 삽니다. 근데 이제 사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뒤에 넣어줘서 아주 싸게,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걸 이제 사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하고 또 그 마침 아내의 지창금을 올인해서 그걸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원래 농업국가라 시골은 참 프랑스 대혁명은 도시 파리의 혁명이지 시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 사람들은 귀족들을 더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하고 그런 형편이어서 공화주의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데가 공화주의자로 평가받아서 행정관리가 돼요. 행정관리가 되면은 굉장히 또 자기가 이롭게 이 사람은 철학이 돈이기 때문에 하고 또 혁명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 군인에게 포도주를 납품을 합니다. 자기 땅에서 나온 포도주를 납품을 하고 그 대금으로 돈으로 말고 나 저 수도원 땅 줘, 수녀원 땅 줘 해서 또 토지를 아주 아주 이익이 되는 값으로 말하자면 획득을 하죠.
그리고 어떤 귀족이 프라퐁이라는 귀족이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엄청난 영지, 샤또하고 땅하고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 도시의 시장까지 돼요. 근데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공화주의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나요, 시장에서.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자기 집 앞으로 길을 쫙 낸 후에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근데 그래서 이미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투자를 가장 잘한 것은 국채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 국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혁명 이후에 그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내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국채가 5% 이자의 100프랑의 액면가예요. 그리고 연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끌어오고 거기서 이제 이자만 조금 주면서 국가가 돈을 이제 유지를 한 거죠. 액면가가 100프랑이라는 얘기는 그 값이 등락을 거듭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주식이 이 국채였습니다. 근데 그 1820년 뭐 30, 이때는 굉장히 이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뭐 100명가 100프랑인데 40프랑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랑데가 아까 그랑데는 45프랑일 때 그 국채를 삽니다. 그럼 45프랑이면은 액면가가 100프랑에 대한 5% 이자이기 때문에 실질 이득은 11%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 소득만 컸을 뿐 아니라 이 국채값이 올라요. 국가가 경제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국채값이 오릅니다. 심지어는 1830년 아니요 21년에는 막 90프랑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 게 몇 년에 28년인가 팔았는데 110 몇 프랑이 될 때 팝니다. 그러니까 45프랑에 샀는데 100 몇십 프랑에 파니까 그 이득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지금 이제 이 국채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은 왕정복고 시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정복고는 1814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그때는 5% 이자의 액면가 100프랑이었던 국채가 1830년에 7월 왕정이 들어서고 나서는 3% 이자의 100프랑이에요. 그런데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국채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국채가 괜찮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랑데라는 사람의 국채 투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그 당시 국채의 역사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자크는 이제 국채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폐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실체가 없는 가상의 돈을 투자라는 개념을 바자크는 이 소설 속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데란 인물은 이렇게 시대를 잘 읽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결단력이 있고 용의주도 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료들 간의 뭐 솔리다리티 없습니다. 친척, 가족 간의 신뢰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설에서 동생인 기욤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의 파리에서 포도주 그 도매상을 했어요. 굉장히 큰 사업가였는데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형한테 맡겨요. 근데 안 거두죠. 아니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대를 하는 얘기고 그런데 또 이제 그 집 딸인 의제니는 또 사랑에 빠지고 이제 그게 소설의 얘기입니다. 상인들과의 결속 없습니다. 포도주가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막 팔면 포도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단결해서 포도를 팔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만 그랑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싹 팝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도값이 떨어지겠죠. 비난 상관없어요. 뭐 떠들어라. 뭐 이렇게 그 상인들 간의 어떤 신의도 없습니다. 1827년에 그랑데는 죽는데 자기 죽을 때 책상 앞에다 황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무쇼프, 황금은 나를 따뜻하게 해. 이 사람은 엄청난 구두쇠입니다. 겨울이 와도 불을 안 떼요. 그냥 그다음에 저녁 때 촛불도 안 켜요. 빨리 자 하고 촛불도 정말 몇백억 부자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유일한 딸 상속녀가 의젠인데 얘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죽고 나니까 1700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국채 투자가 좋다. 이거는 이자도 좋고 세금도 안 낸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돈은 사람처럼 살아 움직인다. 그것은 오고 가고 땀 흘리면서 스스로 생산한다.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의제니는 여전히 불안 떼고 춥게 불쌍하게 가난하게 우울하게 음울하게 산다.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촌 샤를르는 또 떠나버리고 뭐 이런 소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용거래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마쳤다면 두 번째는 제가 신용거래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자크 소설을 읽으면 늘 돈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돈이 뭐지? 어느 순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뭐 읽을 때는 그냥 돈도 뭐 돈이지 뭐 우리가 늘 생각. 근데 가만히 얘기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돈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폐가 아닌 거예요. 그때 말하는 모든 돈은 어음이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진짜 돈은 금화나 은화인 금속화폐밖에 아니고 지폐는 다 어음인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돈이 언제부터였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엽전이잖아요. 막 이만큼 쌓아놓은 사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 선교사인가가 누군가 와서 돈을 바꿨더니 막 앞에 이만큼 쌓여 있었다. 그다음에 소설 뭐 옛날 뭐 임꺽정이나 뭐 이런 소설을 봐도 막 금화 은하 이렇게 하고 턱턱 던져두고 연속극을 봐도 금화 은하지. 우리나라에서 돈이 발행된 거는 당연히 이제 해방 이후죠. 프랑스는 그 정식으로 돈이 그러니까 프랑스 은행이 세워진 게 1800년 나폴레옹 때입니다. 나폴레옹 때 1800년에 banque de France 프랑스 은행이 설립되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국유 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국유인데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무슨 은행들을 연합해서 프랑스 은행이라고 묶은 겁니다. 나폴레옹 때. 그리고 거기서 지폐를 발행하게 했습니다만 그때는 500프랑 500프랑 이하의 지폐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500프랑이면요 그 당시 근로자의 연금입니다. 소설에 그것도 다 발자크 소설에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상인이 그 견습공이 시골에서 와서 취직을 했는데 걔 월급이 한 달에 뭐 50프랑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금 1년 봉급은 연봉은 얼마입니까? 600프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지폐 밑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80%의 통화는 금화, 은화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지폐를 발행을 안 했지? 왜냐하면 뭐 프랑스는 이미 경제 규모가 컸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지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림인데요. 18세기에 루이 15세 당시에 존 러라고 하는 존 라스라고 하고 프랑스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스코틀랜드 발음이라 그래요. 존 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프랑스에서 초청을 해서 경제학자를 무슨 뭐 재상인가를 만들면서 루이 14세 때 너무 많은 빚을 해결하고자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그때 믿었던 건 뭐냐하면 식민지에서 이제 많이 부가 들어오니까 그걸 담보로 했는데
그 식민지에서 생각보다 이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역사를 보자면 영국하고 끊임없이 식민지 전쟁을 하던 때 맨날 지거든요. 이제 프랑스가 이 해외에서. 그래서 이게 정로 이겁니다. 맨 왼쪽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 화폐가 쫄딱 망해요. 사람들이 그 화폐를 믿었다가 난감이 오니까 집회, 국가 집회에 대해서는 불신했는데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 혁명 정부도 또 집회를 발행합니다. 아시냐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여기 부분은 République Française Assign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 얼마짜리 500프랑짜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아시냐 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원 땅을 담보로 만들었는데 국가가 너무 많이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떨어져서 이것도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니까 믿고 했다가 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집회 싫어. 그런 불신 때문에 집회의 발행이 좀 늦어졌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근데 이제 19세기 그 전반부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혁명 있었죠. 계속 전쟁 있죠. 불안한 시기인데다가 또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1815년에 나폴레옹이 유배 갔다가 다시 와서 100일 천하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도 어털로 전쟁에서 패한단 말입니다. 패하는 바람에 국가가 연합국 그 연합국들에게 엄청난 이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연합국들이 프랑스에 주둔을 해요. 30만 군대가. 그 빚 갚기 전까지 우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것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플러스 왕정복고가 되면서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다 뺏겼잖아요. 내 재산 내놔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귀족들의 사회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땅 중에서 국가에서 뺏었지만 아직 안 팔린 땅은 돌려줍니다. 근데 팔린 땅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돈을 만들어서 또 국채 발행한 거예요. 해서 줬습니다. 이러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인된 지폐는 없고 모든 것은 신용 거래로 이어졌던 그런 시기죠. 이건 이제 금속 화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폐, 공식적인 지폐가 아니라 이렇게 어음이나 환어음, 상업 장사들이 주로 하는 어음이나 환어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어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특히 상업 어음이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출판사에 팔았으면 5,000프랑을 받을 경우에 5,000프랑을 저한테 줬지만 사실 그게 5,000프랑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가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금화당 은화로. 그런데 가서 이제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그때는 은행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출판사 좀 이따 망할 것 같아. 5,000프랑짜리를 냈는데 200프랑밖에 안 주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발자크 소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음 할인이죠. 어음 할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고리대금업자였고, 그들이 조금 더 커지면 은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구체적인 작품은 세자르 비로토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실제로 발자크가 쟈 뱅상 뮬리라고 하는 그 실제 향수 가게의 주인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번영을 노렸는데 1830년 혁명이 일어날 때 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망했지만 그 향수 가게는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파리에 있습니다. 여기 since 1803년이라고 돼 있죠. 지금도 가면 이 파리 아주 중심가에 보나파르트가 세느강 밑에 가면 이 가게가 향수 가게가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1837년에 오노레 드 발자크는 이 작품을 쟈 뱅상 드 뷰리에게서 그 영감을 받아서 세자르 비로토를 썼다라는 플라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뷰리 향수 가게는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서울에 부울리 1803년이라는 그런 향수 가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실내가 거의 프랑스로 꾸며져 있죠. 이 상점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200년 전에 발자크의 자취를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지가 혼자 막 넘어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점점 좋아. 제가 뭘 잘못 건드렸길래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나요? 강의를 계속 할 테니까 좀 와서 좀 저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사르 비로토라는 인물은 이름이 세사르고 성이 이제 비로토인데 향수 가게 주인입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고생하면서 출세를 해서 향수 가게를 인수하고 향수 가게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벌었고 파리의 파리의 부르주아로 등극을 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에 이제 부르주아로 돼서 이제 으쓱으쓱하고 댕기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막 개발을 해서 향수도 개발해서 막 이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증인이라는 직업은 모든 재산 관리는 다 공증인을 거쳐야 돼요. 땅을 사거나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뭐 돈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공증인의 걸 거치게 돼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관리하는 공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공증인이 막 속삭인 겁니다. 저 마들렌느에 땅이 있는데 저거 3년 있으면 4배 됩니다. 맞죠? 3년 안에 4배 맞죠? 그러면서 막 속삭여요. 3년 안에 4배 된다는데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현금이 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30만 프랑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30만 프랑의 돈이 꽉 있어서 했냐? 그거 아닌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진 현금은 이 공증인 로갱에게 10만 프랑을 맡겼고요.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이 2만 프랑이 있었습니다. 12만 프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공장하고 그 건물 부지를 담보로 해서 4만 프랑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남는 건 14만 프랑이에요. 14만 프랑 어떻게 빌렸나? 은행가를 자처하는, 제가 은행가를 자처하는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클라빠롱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기꾼에게서 단기 어음을 14만 프랑을 빌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소설적으로는 이 상점에 옛날에 점원으로 있던 이 양심을 품고 얘한테 복수하려고 이 그물을 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데 이 마들렌느가 이게 이제 마들렌느 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요. 실제로 1823년에 그 마들렌느 그러니까 마들렌느라는 지역이 막 개발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4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는데 신용으로 말하자면 돈을 땡겨서 욕심을 낸 거죠. 땅 투기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려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프랑을 단기 어음으로 빌렸는데 이게 3년 안에 4배가 돼서 팔 걸 예상했는데 어음은 불과 몇 달짜리 단기 어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족촉을 하겠죠. 자기 생각에는 상점에서 괜히 돈이 나오니까 이게 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 신용 이 시스템을 이 사람은 생각을 잘 못했던 겁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돈을 맡긴 로갱이라고 하는 공증인이 그 돈을 갖고 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맡길 때가 은행이라는 게 돈 맡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은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공증인을 믿고 거기에 맡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갱은 나에게 은행이었어요. 근데 그 은행이 튄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프랑 빵꾸 났죠. 날라고 난리 뻐꾸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은행을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이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토가 그래요. 나는 이때까지 아무한테도 빚도 안 지고 성실하게 신용으로 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통한 투자. 그래서 따라오는 게 사기죠. 금융 사기. 클라파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은행가를 자처하는 클라파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 투기 그거요. 아주 추상적인 사업입니다. 아직도 12년은 비밀에 쌓여있는 직업인데 그 사업으로 우리는 금액 전체를 파악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수익의 크림을 걷어갑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 수익의 크림을 걷어갑니다. 이 희망을 정기적인 벌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신비술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소설에 이제 뉴생겐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거의 대가예요. 이 사람은 은행가인데 주식 말하자면은 주식 사기죠. 주식 사기를 통해서 나 주식 다 팔 거야 해갖고 소문 내가지고 확 빼고 빠지고 이 사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그런 주식 사기에서 굉장히 돈을 번 사람의 예를 들면서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수입의 크림을 걷어간다. 이게 정말 무슨 요즘에 특히 뭐 사모펀드니 무슨 무자본 M&A 저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무자본 M&A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런 정직하고 성실하고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었는데 이런 금융 시스템 보이지 않는 가상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발자크는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것에 존재했는데 거기에 시대에 못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겪는 현상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이제 그러면 은행은 그때 뭐였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에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 은행이 이제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은행이라는 것은 저축이나 이런 걸 목적이 아니에요. 대출과 저축 크게 보면 은행의 기능인데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이렇게 엄하리 내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은행가가 되면서 그게 커지면서 은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냐면 국가가 온갖 국책 사업이 많아요. 운하, 다리, 철도가 그때는 아직은 없었을 거예요. 철도도 이제 시작할 때죠. 도로, 이런 것들이 국책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때예요. 사실은 제가 책에서 파리에 관해서도 한 챕터를 썼는데 그때 막 근대화가 되면서 온갖 군데에서 공사가 일어나던 때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데 투자를 하죠. 은행들은. 왜냐하면 그거는 뜯길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라는 이런 대출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또가 은행은 그 목적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이 그렇게 빚에 떠들리면서 할 때 그런 가졌던 원망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1818년에 프랑스에서 저축은행이 처음 생깁니다. 근데 그때 저축은행의 목적은 가난 퇴치예요. 특히 노동자 계급, 하녀 계급에게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세 하는 슬로건인 거예요. 정관세 1조가 이 은행은 농부들, 노동자들, 장인들, 하인들,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사람들의 적은 액수의 돈을 맡아주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저녁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을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사업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거는 특히 이제 그 하녀들은 이게 생기고 나서는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발자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녀들이 그래가지고 삥땅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고기 200원어치 사고 210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도둑질을 하게 한다. 그리고 참 프랑스는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연구자는 통계적으로 하녀로 귀족집에서 일을 하다가 40살 정도의 저축은행에 저금을 하고 이때 확정금리 5%를 줬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저축이었죠.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저축을 해서 이제 지참금을 많이 이제 가진 다음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20대 총각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이게 정말 사회 문제다 하는 그런 글을 그 당시에 글도 있습니다. 발삭도 그 목소리에 같이 아마 그 아티클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특히 요리사, 한영 뭐 이런 여자들은 또 아주 악착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뺑땅도 좀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계급 상승의 하나의 기회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저축은행이 창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 19세기 발사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신용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통이 되었는가. 이제 발자크 소설에는 수많은 어음 유통 사례가 있습니다. 뭐 차용증 얘기도 있고 어음 사기도 있고 가짜 어음도 있고 뭐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물론 금액이나 뭐 현대 사회하고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돈이 있다고 믿었던 곳에 실제 돈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저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돈이 막 움직이는 것을 발사크는 그 시대에 꿰뚫어 본 거예요. 200년 후에 이런 사회가 올지를 알지는 않았겠지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시작한 그러한 신용의 거래와 금융의 문제들이 계속 되었다는 얘기겠죠. 2008년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경제 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가 확 무너진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횡행하는 뭐 사모펀드, 뭐 사기, 그다음에 무자본 M&A, 그다음에 코인 여러분들 아세요? 뭐 실체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맨날 요즘 코인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 이것을 발자크는 2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발자크 그때 책을 쓴 가장 큰 목적도 큰 주제로 보자면 발자크의 현대성이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얘기랑 하나도 다른 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거예요. 이때 벌써 이런 게 있었다고?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막 제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전통적으로 지참금 제도가 있어요. 가난하건 뭐 부자건 간에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우에 이제 귀족들의 경우는 지참금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수녀원에 보냈어요. 본인이 수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너 시집 보낼 돈 없어. 그냥 수도원이 훨씬 싸요. 수녀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드로라고 하는 18세기의 소설가이자 철학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녀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기가 막힙니다. 억지로 수녀원에 갔는데 거기 수녀원의 비리 뭐 온갖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써놓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참금은 전통이었습니다. 계속 전통이었지만 특히 혁명이 지나고 사회가 막 하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면서 지참금은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혼은 돈입니다. 뭐 적어도 발자크 소설에서는 발자크 소설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다 연애 소설입니다. 그런데 돈입니다. 지참금이 많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으면 저는 정말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뭐 죽도록 사랑한데 근데 돈이 아까 말씀드린 세자르 비로토 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가 망해서 지참금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자랑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 회복된 다음에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르시의 국회의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르시라는 그 도시에 지참금이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온갖 남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총각 하나도 자기도 이제 야심이 있어서 그 여자의 지참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좀 순진해요. 아버지가 너 그녀를 사랑하니? 하고 물었어요. 이 총각이 Mais bien sûr. 물론이죠. 이게 뭐야? 아니 아버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참금이 그렇게 많은데 뭐 이런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 계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자체가 결혼 계약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소설을 번역을 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지참금을 그러면은 야 여기서 지참금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인들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얼마의 지참금을 가지고 가고 그 자식들에게는 얼마의 유산을 상속할 것이며 한 사람이 좀 누가 먼저 죽으면 누구한테는 얼마가 상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나폴레옹의 민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좀 또 사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1804년에 나폴레옹 1804년 민법 형쭉 뭐 1806년에 뭐 상법 8년 9년까지 전부 민법, 상법, 형법 이렇게 이걸 쭉 시리즈로 법 체계를 합니다. 나폴레옹 자신이 자기의 전쟁은 다 필요 없고 이게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민법에 아주 상세하게 모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산에 관한 경우, 이혼할 경우, 뭐 법적 상속, 뭐 모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재산권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왜 재산권이 중요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혁명 이후에 재산을 뺏고 빼앗고 팔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부르주아들은 내가 돈 주고 국가로부터 샀는데 귀족들이 내 땅이야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게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계약이라는 소설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폴드 마네르빌이라고 보르도라고는 들어보셨죠? 그 와인 나오는 보르도, 그 보르도입니다. 저기 보르도라고 사실 이 보르도 요쪽 이 아키탄 이 지방이 100년 전에는 영국 땅이었던 거 아세요? 영국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딴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보르도의 영주가 그 여공작이 처음에는 프랑스 왕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영국 왕하고 결혼해서 영국 땅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보르도 와인은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거기 출신의 이제 귀족의 백작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구두쇠여서 젊었을 때는 돈 한 푼도 못 쓰고 숨죽여 살다가 아버지가 유산을 너무 많이 남기고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파리 보르도는 너무 지긋지긋해. 파리 가서 6년 동안 막 그냥 돈을 그냥 흥청망청 씁니다. 6년간 79만 프랑이라는 것을 탕진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내가 이거 안 되겠어. 나도 보르도에 돌아가서 나의 남은 재산으로 시골을 아주 멋진 귀족으로 살겠어. 결혼도 해야겠지 물론 하고 이제 보르도에 정착을 합니다. 1821년이면 왕정복고 시절이에요. 사교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엄청 인기죠. 파리 댄디 보인 데다가 좀 멍청해요. 근데 어쨌든 뭐 외모는 멀쩡하고 파리지엔이고 돈이 많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사교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 중에 에반젤리스타라고 하는 스페인 부유한 상인의 딸인 나탈리 에반젤리스타 양에게 반해버립니다.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사치를 해요. 그 엄마하고 딸하고 아버지가 1810몇 년인가에 죽어요. 300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은 아니고 말하자면 부르주아죠. 그래서 300만 프랑이라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참금은 100만 프랑이래 하는 소문이 있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홀딱 반해서 19살 된 이 에반젤리스타에게 청혼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죠. 물론 너무 당연히 부자니까.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결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신랑도 색시도 장모도 장인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닌 공증인입니다. 각각의 집안은 자기의 공증인을 내세워서 공증인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귀족답게 볼드 마네비라는 남자는 마티아스라고 하는 구시대의 공직인, 구시대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공직인을 내세웠고, 이 또 부르주아답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공직인, 돈인밖에 모르고 막 그냥 굉장히 가볍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공직인, 옛날 구식 귀족 웃기지 마 이런 사람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공직인들이 만나서 근데 이제 에반젤리스타 부인이 솔직하게 공직인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0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에 200만 프랑을 꿀떡 잡수신 거예요. 호화스럽게 맨날 파티하고 사치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남은 거라고는 집 한 20만 프랑, 30만 프랑짜리 저택과 아까 말한 연금, 국채연금 그러니까 연 4만 프랑의 이득을 가져오는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옛날에 40만 프랑을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빡빡 우기는 게 뭐냐면은 4만 프랑의 소득을 가져오니까 실제 가치는 80만 프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프랑의 재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딸의 지참금은 117만 5천 프랑인가 그래요. 명시된 게. 그러면 뭐예요? 한 푼도 딸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하고 생활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 속내를 자기 공직인한테, 솔로네라는 공직인한테 얘기하면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해봐.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황에서 이제 그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백작은 안절부절이에요. 결혼 못할까봐.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합니다. 백작님,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재산을 지키게 나를 놔둬라. 싫으면 나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다. 내가 당신의 공직인 이상 당신 나한테 참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참금은 115만 6천 프랑인데 3년 동안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네는 이쪽 여자 쪽 공증인은 막 결혼을 계약을 서두릅니다. 뭐 복잡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고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냥 그 사람 몫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tout est simple. 다 단순 명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티아스가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이냐. 정확한 재산 목록을 대라. 우리 재산 목록은 보르도에 있는 영지, 시골 영지와 보르도의 저택과 포도밭과 파리의 저택 다 합해서 한 300가구까지 합해 300만 프랑 정도다.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뻥쳐가지고 100만 프랑 정도 된다. 사실은 지참금은 한 푼도 없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네가 해결책이라고 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딸한테 다 주고 명의를 다 딸로 하고 그 대신 부인은 허유권을 가지게 하면 되지 않냐. 허유권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허죠. 실제 소유주는 딸이지만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대충 100만 프랑 지참금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마티아스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당신들이 두 손 발을 꽁꽁 묶어서 강물에 던지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또 껌뻑껌뻑하고 눈짓을 하면서 부인이 탁 나서더니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수녀원에 들어가겠어요. 재산 다 주게. 난 필요 없다. 100만 프랑에 해당한 지참금을 다 주겠으니 그거 갖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내 보석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바보 같은 꼴은 장모님 그러셔도 되겠어요. 미안해서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근데 이제 마티아스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다가 이 사치하는 이 모녀가 그나마 그 뻘의 백작의 재산까지도 다 먹어치우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써서 낸 게 뭐냐 하면은 마조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조라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종중 땅이에요.
그런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족 가문의 재산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가문의 땅을 사요. 그러니까 지참금 얼마와 이 사람의 재산 중에 얼마 투자해서 땅을 사는데 그 땅은 장자 상속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그것의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팔 수도 없고 담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제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뭐 초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파토가 나면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나니까 얘가 사실은 돈이 없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단 결혼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이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야? 가만히 있어봐. 이제 계산을 막 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프랑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80만 프랑 그 이제 연금에 있던 그거는 땅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한테 남는 거는 20만 프랑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남자애가 자기 먼저 죽으면 그 땅은 자기 딸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은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돈도 또 자식한테 상속을 해야 돼. 이건 완전히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막 분노를 하면서 자기 공증인을 다구칩니다. 그랬더니 또 얘가 머리를 쫙 굴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좋다 마조라 동의하는데 이런 조항을 덧붙이겠다.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남편이 백작이 먼저 죽으면 그 재산은 마조라는 공동 부부 재산에 속하고 만약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마조라는 없어지는 거다. 마조라는 의미가 없다. 왜 아들이 없잖냐. 이런 조항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아들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악마의 조항이었습니다. 왜? 나탈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나탈리는 돈과 귀족 자귀를 얻었습니다. 사교계에서 막 날려요. 예쁘잖아요. 귀족 부인이에요. 근데 폴은 150만 프랑의 부채를 짊어집니다. 왜? 마누라 사치하는 거 맨날 해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만 프랑이라고 받았지만 사실은 80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아닌 싼 건 싸게 쳐서 받은 거예요. 그 실제로는 60만 프랑밖에 못 받는데 거기 나머지도 또 빚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보석 받은 것도 팔아서 뭘 샀어야 되는데 안 팔고 선물하고 선물을 또 따로 장식을 해서 선물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150만 프랑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빚은 장모의 손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장모가 시골에 남아서 보르도에 남아서 얘네들은 파리로 보내고 보르도에 남아서 그 포도밭 경작하면서 이득을 다 자기가 취하고 그 돈을 사위한테 딴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빌려줘요. 그리고 사위 돈을 야금야금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결혼 계약 당시에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좀 품었던 거예요. 이제 소설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동남아시아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요. 배를 타고 떠나는 뱃속에서야 자기가 그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지만 일레토다 이제 너무 늦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19세기에서 결혼이 현실과 너무 막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막 정말 결혼 계약이라는 것이 전쟁터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죠. 귀족의 몰락과 더불어 뿔이라는 귀족도 몰락을 했고 부르주아인 에방젤리스타 부인은 막 성장을 하는 것도 이 소설에서 또 하나 사회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멸망하는 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귀족들은 돈 많은 부르주아의 결혼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은 돈을 무기로 귀족 자귀를 사고 그것이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골동품 진열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노르멍디에 있는 제가 이번 여름에 여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소설 나오는 무대의 그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글씨가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이 집이 소설의 무대가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르멍디의 소도시 그 알랑송에 이제 에스그린용이라는
귀족이에요. 후작입니다. 13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혁명 때도 그냥 지켰어요. 그러나 대혁명 때 다 뺏겨서 지금은 남은 거는 요만큼 연금이 9,000프랑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가난한 귀족으로 이렇게 막 봉 떠서 살고 있는 거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늦게 본 아들인 빅토니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천방지축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동네에서 막 도박하고 사치하면서 빚을 엄청 졌는데 그 집에 오랜 쉐넬이라고 하는 공증인이 자기 결혼도 안 하고 얘를 아들같이 돌보면서 맨날 빚 갚아주고 그래요. 1822년에 이제 복고 왕정이 왔을 때 이제 이 아버지는 우리 가문이 그동안 왕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으니 너는 파리에 가서 자리를 하나 왕이 너를 보살펴 줄 거다 하고 보내는데 누가 보살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파리에 가니까. 뭐 하겠어요? 귀족이니까 살롱 들락거리면서 빚내서 사치하고 연애하고 또 뭐 너무 아름다운 백작 부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뭐 이러다가 드디어 그 여자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도망가려고 사기 어음을 씁니다. 30만 프랑의 사기 어음을 써서 가져가서 부인 우리 이거 갖고 도망가요 했더니 부인이 어머 왜 나 안 가? 내가 너랑 왜 도망가? 그래서 얘가 그 어음을 거기다 놔둔 채로 막 터덜터덜 고향을 돌아오는데 사실은 그 어음도 그 이 은행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 집에 앙심을 품고 귀족 부르주아예요. 사기를 유도한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그래서 이걸 기회는 왔죠. 얘를 딱 고소를 한 거예요. 어음 사기죄로. 그 당시에 귀족에게 체포된다는 게 얼마나 불명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는 더 불명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갈 처지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쉐넬이 또 수소문을 하고 뭐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요. 공소 기각을 받아냅니다만 빚은 갚아야 되죠. 빚은 갚아야 되는데 해결책이 뭐예요? 뭐 쉬운 해결책. 돈 많은 부르주아 여자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결혼을. 아버지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백작 부인 이제 이 남자의 애인이었던 백작 부인이 이제 도와주러 왔어요. 그 재판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도 얘 고모하고 공증인이 어떻게 그래도 결혼을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망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미쳤어요? 지금 19세기인 지금 당신들은 15세기에 살고 있나요? 보세요. 이젠 귀족 계급이 있을 뿐 귀족의 고귀함은 없어요. 재산을 가지게 될 때 당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귀한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귀족이라는 신분은 돈이 있어야 진짜 귀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일주일 만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30만 프랑의 연금을 가진 돈 많은 귀족이 돼서 파리를 들락거리면서 아주 유유작작하게 삽니다. 이렇게 백작이 신분 낮은 사람과의 결혼은 이게 그 부르주아가 이겼다기보다는 새로운 계급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귀족은 할 설당이 없어요. 귀족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줘요. 이미 다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지 않으려고 조금 이렇게 힘겹게 뛰어왔습니다만, 이제 신분이 막 뒤집히면서 특히 이제 나폴레옹을 필두로 이제 스탕달 말씀하셨지만 스탕달의 주인공 줄리앙 소렐도 모델이 나폴레옹이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나폴레옹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어떻게 신분할 수 없었던 인간 욕망이 막 분출되면서 그때 막 쫓아갔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마치 불 속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마구마구 달려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혹자는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발자크는 그 시대의 그 욕망, 그다음에 그
광적인 어떤 그 욕망을 이렇게 정말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발자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발자크의 소설은 작품 세계는 권선징악의 세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패시미스트적이에요. 착한 사람은 늘 고통을 받고 아까 의제니 그랑데의 딸은 그냥 그러고 살고 그다음에 용렬하고 교활하고 뭐 권력하고 결탁하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잘 삽니다. 거짓과 음모는 승리하고 진실과 순수는 패배합니다. 교활하고 용렬한 인간은 출세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순수한 영혼은 굉장히 고통을 받죠. 이렇게 발자크처럼 그냥 그 사회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꿰뚫어 본 작가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발자크 시대의 많은 다른 작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빅토르 위고 정발장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영웅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 열정, 이상적 사랑, 고귀함. 발자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극의 세계는 정말 모순 덩어리인 인간들, 용렬하고 뭐 찌질하고 이런 진짜 보통 사람들이 뒷면 너무 정말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뒤에 숨어 있는 숨은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자크의 작품 세계 그런 현상은 단지 19세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발자크를 읽을 때마다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자크의 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시계가 20분을 가리키는데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30분 이 자리에서 시간이 돼서 우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천고마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원본이 유목민들이 농경민족에게 삥 뜯으러 가는 게 천고마비죠, 원래. 근데 이제 20세기 지나치면서 이상하게 독서의 계절로 됐는데, 네, 어찌됐건 뭐 우리한테는 삥 뜯길 일은 없으니까 이제 책 보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발자크와 돈에 대해서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뭔가 한 가지만 적어봐라 그랬더니만은 3분의 1의 학생이 딱 한자 적었습니다. 돈.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적으라 그러면 돈 이렇게 적는 세태가 됐는데, 네, 저희 세대하고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삼국지는 읽어라 그러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자크도 반드시 읽어라. 돈 벌려면. 근데 발자크 본인은 계속 사업 실패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과 아마 좀 이론은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네, 이 발자크의 작품이 아마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해 내려고 했던 게 인간극장 시리즈인 것 같은데, 이 발자크의 수법을 근래에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아마 일본인 나사가와 노부타카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는 잘 압니다. 은하철도 999 혹시 보셨나요? 네, 은하철도 999하고 이분 대표적인 게 하록선장 그리고 천년여왕인데,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각 작품에서 한 번씩 겹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발자크의 세계관 형성됐던 부분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영향을 받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돈의 문제와 200년 전 혼란했던 시대의 정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의 귀한 강연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배웠는데 그 200년 전 그 현장이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손이 잡힐 것 같은 그런 좀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많이 받으신 질문인 줄 아는데 그래도 한번 좀 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저희 몸에 이제 체화되어 있는 것이 유교 성리학적 그 도덕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도 왜 대문호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발자크는 한층 더 좀 더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 살았으면 주식, 부동산, 무슨 그런 뭐 비트코인 뭐 가리지 않고 막 다 하고 그런 또 여자 관계도 복잡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그 작가의 삶과 작품을 그냥 우리가 도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작품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학적으로 그렇게 완성도가 있었을까? 그냥 이제 쉽게 드는 생각입니다. 예술적인 무슨 미학이 그렇게 뛰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지엽적인 것인데 그 인간극 2,500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작가가 쓰다 보면은 실수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나왔던 등장 인물인데 그 인물의 관계가 조금 뭐 어긋났다든지 어떤 뭐 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요즘 같으면 컴퓨터 같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그 당시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의 기억과 자료에 의존해서 2,500명의 사람을 쓰다 보면은 조금 뭐 실수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잠깐 수정해 보겠습니다. 작가 작품하고 작가의 삶하고 굳이 연관을 시켜야 될까?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작가와 작품을 하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사회는 우리나라는 정말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유교 사상 덕분에 여자들의 삶은 없었죠. 여자의 그 여성 물론 프랑스도 뭐 참정권은 20세기 와서야 얻고 그랬지만 프랑스에는 사교계라는 게 있었고 살롱이라는 게 있었고 여성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컸죠. 그러니까 집에서 막 정말 우리나라 사대부 여자들처럼 그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활동 무대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정략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프랑스, 유럽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사교계가 있었고 여성들과의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맨날 구설수에 오르고 쑥덕쑥덕 하지만 그런 그 남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전 사회하고는 많이 달랐고요. 물론 거기 기독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여자 관계도 복잡한 남자가 어떻게 멋있는 글을 쓸 수가 있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멋있는 글을 쓸 수가 있을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말 우리나라 성리학엔 도덕군주주의로서 정말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과연 우리나라 그러면 조선에 뭐
고려시대의 작가들은 다 남자인데 그들의 삶은 도덕군자 성인이었는가? 그들은 조강지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나? 그런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박, 발자크는 도박은 없었습니다. 빚이 많았던 이유는 작가를 정말 사실은 돈 벌기 이제 법과대학을 제가 부모들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부모들은 법과대학 가서 이제 공증이 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작가가 되겠다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금방 되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싸구려 소설을 막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소설이 막 인쇄술 발달하면서 혁명 이후에 막 그런 게 막 커지고 소위 그 어떤 대중이 개념이 생기면서 소설이 인기 있는데 잘 팔리는 소설, 싸구려 소설을 막 쓰다가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지 이렇게 싸구려 소설을 쓰고 싶진 않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게 이제 출판업, 인쇄업, 활자 주조업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하나씩 하면서 다 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업 한 걸 만회하려고 인쇄업 했다가 그거 망하고 그거 만회하려고 활자 주조업 했다가 망해서 빚이 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많았고 물론 허영심은 물론 있었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무슨 윤리적으로 굉장히 뭐 폐륜아는 절대 아니었고요. 여자 관계 결혼 딱 한 번 죽기 직전에 하고 죽었습니다만 그 어떤 서양 유럽의 작가가 연애하지 않은 남자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짝사랑하지 않은 남자 단 한 명 없고요. 그것이 뭐 그들의 문화면 그들의 문화고 역으로 우리나라 사회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그 사회 생활에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발자크가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19세기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에반젤리스타 부인 결혼 계약에서 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지참금을 가져갔는데 내 딸의 권리는 어디 있지? 하고 여성의 권리를 질문을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봐서는 나쁜 여자고 사위 등쳐먹는 이런 여자지만 다시 그거를 보면 이거는 정말 그 여성의 그 의식을 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00명의 인물 물론 작은 실수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그 인물 가계도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뭐 연도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게 예술가와 삶이 예술 작품하고 맞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 삶은 삶이고 작품의 가치는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좀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 봉도동에 사는 김봉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불행하게 살다가 보니까 제대로 읽을 책이 없어서 한때는 구해주는 책만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이 사전만 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교수님 강의처럼 경제를 좀 알기 위해서 혹은 소송을 알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배웠느냐, 그러면 그 발작 자체가 특수한 용어를 작품에 많이 사용했는지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1813년에는 가족이 전부 다가 파리로 가가지고 사는데 한 2년 동안 개인 교수가 있는 학교에 다녔다 그랬는데 그때가 가장 불행했답니다. 그럴 때 로레 강의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했다 하는 얘기를 읽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발자크가 독서했던 그 젊은 시절에 독서했던 목록들 한번 관계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첫 번째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자살하려 했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발자크였습니까? 아, 예. 그 혹시 쯔바이크를 읽으셨나요? 아닙니까? 예, 발자크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우선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가 얘가 태어나자마자 유모한테 보냈고 7살 때 기숙학교를 보냅니다. 기숙학교에서 몇 년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약간 그 발작 같은 게 좀 일어나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엄마에 대한 그게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한 거는 그 본인 스스로는 감옥 같다고 느꼈던 왕돔 기숙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토리오 수녀 그 수도사들이 경영하는 기숙학교였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그 학비도 굉장히 싼 데라서 춥고 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했지만 독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학교의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수 중에는 철학자도 있었고 화학자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고 그래서 제 책에서 한 챕터는 과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9세기의 과학 그 현황이 어떠했는가를 발자크 소설을 보면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과학의 시대예요. 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실험실을 차려놓고 무조건 막 끓였습니다. 그 화학이에요. 말하자면 화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고 이미 막 하늘을 날랐잖아요. 몽골피에르가 뭐 그 비행을 띄웠고 이런 과학의 시대여서 발자크는 그 시대의 화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마니티즘 아니말이라고 해서 동물 자기학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약간 기랑 비슷한 그런 건데요. 당시에는 그것이 의학이고 과학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철학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시모니안이었어요. 생시몽주의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시몽을 굉장히 흠모했고, 아까 제가 왕정주의를 표방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30대 이후에 자기가 말하자면 정치도 하고 싶고 뭐 이러면서 당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택한 것이고, 왕정복고 시대에 자기가 왕정복고 시대 아니죠. 그러니까 7월 왕조 때인데 입헌군주의자의 부르주아들의 횡포가 너무 싫었고 또 지나친 공화주의자들의 뭐 어떤 그런 공포정치 이것도 싫고 뭐 이렇게 하다가 했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컨셉과 출발점은 생시몽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물론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비주의 책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책도 많이 봤지만 이 사람 머리가 좋은지 뭐 신문이나 그 당시에 무슨 그 사건을 이렇게 탁 보면 그거를 팍 소설로 만들 수 있는 귀재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법과대학을 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법에 그렇게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사실은 법과대학을 다닌 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실과 소송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대리인에서 거기서 수업을 실습을 하면서 경제적인 현황, 상황, 그다음에 법적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 책의 한 챕터는 이제 법에 관한 거를 써봤는데요. 민법, 형법, 상법에 관한 사례들이 소설 속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산했을, 아까 세자르 비로토는 파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산 선고를 당하고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책에서는 민사 소송에 걸려서 그거 한 얘기, 또 어떤 거는 살인 사건 난 형사 소송 얘기, 그런 실질적,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발자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법률인들이 발자크 소설 꼭 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고, 또 경제 지식은 공증인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고 자기가 현장에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따라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천문대 옆에 살았었어요. 잠시 어떤 때. 그래서 그때 천문대 장의 아들하고 친해서 거기 맨날 들락거리면서 그 천문대장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때 과학 지식을 또 많이 배우고 막 이래저래 많이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그 시절에 했었죠. 그래서 뭐 자살하고 싶었다는 고민이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그냥 어떻게 젊은 시절에 일시적인 그것이었을 뿐이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숙학교 시절의 얘기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런 것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건데 뭐 그렇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 유년 시절에 못 채운 거는 아마 평생 간다. 아마 발자크에게서도 평생 따라갔던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애인이었던 한스카 부인에게 편지로. 소설이 90편 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편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주변 사람 어머니한테 그렇게 원수라면서 또 엄마한테 편지는 또 많이 썼어요. 엄마한테 쓴 편지, 누이한테 쓴 편지, 아까 말한 한스카 부인에게 쓴 편지, 또 다른 애인들한테 쓴 편지에서 편지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두류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질문 발자크라 그러면은 물론 소설도 유명하고 그런데 로댕이 만들었는 발자크 상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발자크가 1850년에 사망하고 이 작품을 로댕이 만드는 게 1898년이라고 제작이 들어갔는데 네. 로댕이 이거 만들기 위해서 발자크를 7년간 공부하고 네, 연구했다고 네, 이렇게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로댕은 사실 디테일하게 작품을 잘 만드는 조각가잖아요. 근데 예. 그 발자크 상을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왜 뭐 머리는 곱슬이고 눈은 푹 들어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로댕이 7년 동안 발자크의 어떤 면을 받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서 예. 저렇게 조각을 만들었을까? 그게 그 조각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발자크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니까 발자크의 어떤 면이 로댕의 작품에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아유 뭐 이상입니다. 많이 아시네요. 로댕이 7년 동안 공부했다는 것도 아시고 사실은 그 작품은 발자크가 죽고 한참 있다가 그 당시에 문인협회장이 졸라였어요. 졸라였나 위고였나? 아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서 그 협회에서 발자크 상을 의뢰한 거예요. 문인협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7년 동안 발자크 작품을 읽고 발자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냥 단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로댕 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트라이를 합니다. 얼굴도 해보고 몸도 해보고 뭐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해보고 7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뭘 표현하고 저는 사실은 로댕의 작품 중에 이게 가장 걸작이 아닌가. 뭐 깔레 시민도 있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건 정말 걸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이 이게 뭐냐 돈 내놔라. 그래서 돈 받아갔어요 다시. 그리고 다른 작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미술대학 교수한테. 근데 너무 그건 후져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했던 거죠. 우선 이 양반이 입은 의상이 이렇게 두루뭉실 수도복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수도복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씩 8시간씩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밤 12시에 8시에서 12시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8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뭐 하고는 또 낮에 좀 쉬었다가 8시에서 12시까지 자고 이런 생활을 몇십 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게다가 주머니 컨데다가 이렇게
가위니 뭐 이런 걸 넣고 댕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썼던 거 이렇게 갖다 우려 붙이고 뭐 이런 작업해서 이게 이 사람의 작업복이라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옷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그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저는 그 로댕이 이 발자크를 표현하면서 발자크의 고뇌 이런 거를 그냥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 무거움. 발자크는 정말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은퇴하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발자크 작품을 정말 번역하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발자크 전도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정말 대가입니다. 이야기들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 그 90편에.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일견 연애 소설이고 뭐 이렇지만 굉장히 사실은 정말 이렇게 어둡고 어두운 현실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고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영웅, 뭐 이상, 낭만 이런 거 없이 정말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모든 우리 찌질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발자크의 정말 매력이라고 말을 하기엔 너무 가벼울 만큼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낙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구성에서 약간 이런 작품도 없지 않아 있고 아주 위대한 작품의 편차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로댕은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고뇌하면서 쓴 그 작품들의 세계를 묘사하고 싶지 않았을까. 머리도 더 크잖아요. 원래 머리도 큰데 더 크게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투성구에 사는 김일련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이 질문이 될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오만과 편견에서 이제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의 젊었을 때의 사랑과 조건에 대해서 쓰면서 어떤 사람은 조건, 어떤 사람은 사랑. 그래서 남자들은 그 당시에 목사라든지 군인들이 상당히 인기 있어서 그쪽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남자들은 그 지창금이 있는 지금 발자크처럼 지창금이 있는 여인을 찾으러 나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에는 주인공 둘이는 이제 사랑으로서 결혼했다 이런. 근데 발자크 때는 본인은 돈밖에 몰랐을까요? 혹시 사랑도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이 안 있었겠나 싶고 또 하나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추구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는 뭐 소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셨으면 혹시 답이 될라는지 그죠? 질문이 되겠습니까? 네, 뭐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자크의 모든 소설은 연애 소설입니다. 다 사랑 얘기예요. 물론 절대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다 꿈꾸고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돈이 뭐 이런 세속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귀족 청년이고 이제 또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사실은 없는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는 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가 또 기가 막혀요. 이 발자크가 또 연애 편지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아닌 작품들을 볼 때 다 연애 소설이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창금이라는 정말 넘사벽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회의 풍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읽으면서 아니 뭐 그렇게 좋다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하고 느껴지지만 그 시대의 사회 풍속으로는 지창금이 워낙 하나의 제도구 풍속이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과 목사가 인기였다. 영국은 그런지 모르지만 프랑스에서는 뭐 목사가 없고 우선 신부는 결혼을 못하고 군인이 특별히 인기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 남자 인기 있었던 건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잘생긴 남자입니다. 특히 이제 귀족 부인들은 젊고 잘생긴 남자한테 다 목매다는 경우가 소설에 많이 나오죠. 그 주인공들의 사랑은 다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발자크의 위대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인 오스틴도 굉장히 좋은 작가죠. 재밌고. 근데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사랑을 찾았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발자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해 좋아.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하는 현실을 너무 그냥 폭로해 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발자크 개인의 사랑, 뭐 수도 없이 사랑을 했죠. 그리고 진짜 이 남자가 사랑한 여자는 누구였지? 넌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여자가 22살의 연상 여자 베르니 부인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엄마 친구예요, 말하자면. 동네 아줌마입니다. 근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성애적인 사랑을 좀 그 부인한테서 찾지 않았나. 근데 너무너무 헌신적이었어요. 사업할 때도 맨날 돈 대주고 어려울 때마다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모로소프 백작 부인이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딸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얘가 그 집 가까운 집에 있는 그 집은 좀 귀족인데 그 집 아이들을 얘가 이제 법과대학생일 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들락거리는데 매일 강의가 없는 날도 맨날 오는데 막 머리도 빗고 막 옷도 신경 쓰고 그래서 그 집 그 발자크 엄마는 됐다, 이 집 딸하고 마음이 있구나, 그 집 뭐 귀족이고 뭐 지창금도 있을 테니까 좋아했는데 웬걸 엄마를 사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뭐야, 내가 너 어린 애인데 했지만 22살 애니까. 근데 정말 사랑합니다. 이 부인이 너무너무 감싸고, 물론 이 부인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편지에 쓰지만 또 이제 조금 나이가 커지고 나서는 또 딴 여자들도 만나고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 여자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어요. 재밌는 거는 조금 딴 얘기지만 그 인쇄소에서 망했는데 또 그 부인이 돈을 다 댔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 망하니까 그 인쇄소가 그 부인의 아들한테로 갔는데 그 다음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발자크는 항상 손을 댄 건 다 망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요. 뭐 금광 투자도 했고 뭐 어디 가서 별걸 땅 투자도 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결혼은 한 번 했는데 여사친은 많았답니다. 결혼한 하스카 부인도 뭐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정말 사랑한 걸로 나와요. 정말 사랑했는데 문제는 만나기도 전에 이제 사랑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많은 귀족 부인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손 한번 들고. 네.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분이 이제 발자크 프랑스 분이니까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또 프랑스 작가 아니 아르네가 받았잖아요. 근데 아르네는 늘 자기 작품을 쓰면서 얘기했던 것은 내 작품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통 저희들 문학사에서 이렇게 볼 때 발자크는 프랑스 문학에서는 사실주의를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했던 그런 작가다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혹시 발자크의 글쓰기와 아니 아르네의 글쓰기가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면 혹시 선생님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스웨덴 할리몬에서는 그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아르네의 작품들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택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뭔가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발자크도 새롭게 좀 조명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현대적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아니에르노가 이번에 상을 받았죠. 저는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아니에르노가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작가인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니에르노를 굉장히 뭐 좋아했고 그의 그 글에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할리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순수 문학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학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구나. 우선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에르노의 작품은 보고서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성이 그러니까 기름기가 쫙 빠졌습니다. 그냥 보고서 한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한 글이에요. 저는 이제 꼴레트라는 작가를 번역했었는데 그 사람은 글이 너무너무 촉촉해요. 같은 여성작 20세기 여성 작가인데 글이 정말 문학성과 막 너무 그 문 감각과 감성이 넘치는 여성 작가인 건데 또 그거에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문학적이라면 이 사람의 글은 정말 그런 기름기가 쫙 빠진 아주 담백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인류학적 보고서를 쓴다. 그리고 이제 뭐 세대 간의 갈등, 엄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애인과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이런 실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성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또 이제 자기 부모와의 하면서 또 거기도 계층 얘기가 나오고 세대 갈등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뭐 조금 사담입니다만 또 그 전에 받았던 르클레이조라는 작가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친한 그 작가인데 그거와는 또 거기는 그때 사실은 그때 할리먼에서 중요하게 봤던 그때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원시적인 이런 것에도 이제 평가를 했단 말씀입니다. 물론 르클레이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아니에르노의 작품에 할리먼이 상을 줬다는 것은 할리먼이 문학이라는 것의 정의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발자크와의 관계성이요. 발자크도 사회를 묘사하고 사회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리에르노랑은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자크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책에서 이건 백과사전이다. 19세기 초반에 대한 백과사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철학이면 철학, 과학, 뭐 법, 경제, 뭐 역사, 그다음에 이제 심리,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백과사전이라 마치 요술 만화경처럼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시대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라면 아니에르노가 발자크를 안 읽었을 리는 없고요. 프랑스 작가들 중에 발자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경전이기 때문에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21세기의 방식으로 받았겠죠. 21세기의 방식으로 아니에르노는 자기 고유의 글쓰기를 한 겁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사회학적 보고서, 인류학적 보고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부모님들이 겪었던 얘기를 프랑스도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전후 세대에 악착같이 막 돈 벌어서 딸 하나 교육시켜서 출세하려고 교육을 시켜서 출세시켜 놨더니 얘랑 나랑은 너무 이제 계층 차이가 나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 갔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시죠.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다든지 혹은 독서는 많이 했어도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꿈을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생활이 진부하니까 그 외에 더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결심했다고 지금 읽었거든요. 그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질문 다 하셨나요? 아니 네. 그것과 연결시켜 봤을 때에 교수님의 그 참
발작에 대한 정렬이 대단한데 그 연결시키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발자크에게 열정을 가지는 이유는 발자크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발자크의 작품이 저를 빨아들인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발자크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꿈꾸고 누구를 모델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읽고 자신의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법과대학을 그냥 갔지만 나름의 본인은 작가가 되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증인 하면 파리의 부르주아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정말 모순 덩어리인 인간이다. 그렇게 돈 하는 작품을 쓰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돈을 마다하고 작가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나 작가가 되겠다니까 엄마는 펄펄 뛰죠. 엄마가 굉장히 그런데 밝아요. 그래서 3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정말 지붕 그 바스트 앞에 지붕 밑 방에서 돈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을 돈을 받아가면서 3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싸구려 소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가로서의 소명감이 굉장히 많이 생긴 죠.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문학의 나폴레옹이 되겠다. 나폴레옹이 스킬라 코먼세 par l'épée, je l'achèverai par la plume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검으로 시작한 것을 나는 펜으로 완성하겠다. 물론 나폴레옹이 추락할 때 얘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가장 위대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문학에서의 나폴레옹을 꿈꾸었던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쓰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렇게 뭐 시원찮은데 왜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발자크가 너무 작품이 많아서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발자크의 처음에 작품을 읽기 시작했는데 밤새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네. 그리고 또 발자크가 저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를 공부시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역사에 그때 뭐가 있었길래 이런 작품이 나왔지? 경제는 뭐길래 이렇지? 제가 법을 뭘 알겠습니까? 지금 법도 모르는데. 근데 나를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빨려들게 하고 책을 한번 놓으면 놓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너무나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물론 다 기본의 러브 스토리에 깔려 있지만 너무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로 이렇게 이야기꾼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30년 넘게 발자크에서 헤어나질 못한, 물론 딴 작품들도 많이 읽곤 했지만 저를 그래도 끊임없이 놔주지 않았던 작가는 발자크라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많은 작가들을 접해보고 공부했지만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정을 가진 것이지 발자크를 제가 그렇게 못생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할 리도 없고요. 게다가 만질 수 있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작품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네. 발자크는 저도 딱 2권 읽었습니다. 사촌누이 베트하고 고리오 영감.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엄청 오르니까 이자율을 낮고 해서 30대 친구들이 연끌한다 그러죠. 모든 걸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했더니 갑자기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엄청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통해서 200년 전의 작품들이지만 지금 우리 삶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자크와 자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송기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괴테, 실러, 발자크 문학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 영역으로 우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가을 날입니다. 함께 책 읽으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즌이니까 또 다음 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